정치적 경력이 네.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빙의해서 보자면 네. 정치가 내가 경험했던 것과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JTBC에서 또 기사를 언론 보도를 했잖아요. JTBC. 검찰도 중앙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공범인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 그리 못했다고 판단은 안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이 서서 마치 소통령처럼 내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겠다라고 화난다마. 그 이야기가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어있는 본성을 봐버렸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돼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김무성? 저는 지금으로서 김무성 대표 가능성이 전 대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김무성, 권영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살짝 흘렸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집어넣고 좋으면 넣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한없이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뭐 주말도 계속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월요일 느낌이 별로 안 나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워낙 뉴스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했던 뉴스가 완전히 또 뒤바뀌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매일같이 요즘 전해드리고 있었죠.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요. 뭐 사과드린다, 뭐 감사드린다, 또 탄핵을 한 게 보수의 정치이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까지 오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시죠. 강성필 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현직은 언제 답니까 도대체? 3주 넘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다 파탄으로 몰고 가가지고 당직 임명이 지금 언제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직 내려놓은 게 네. 바로 그 직전이었군요. 네. 아쉽습니다. 네, 좀 네.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당 대표가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정무직 당직자들이 사실 사퇴하고 다시 임명하는 과정이 맞는데 그래서 연임을 하신 분들은 계속 하는 것이고 저는 좀 다른 당직을 좀 맡고 싶어서. 네. 영전하시는 거죠, 영전. 네. 그러나 영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렬입니다.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감기 좀 걸릴 이해 좀 때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걸 때입니까 지금? 지금 좀 잠시 후에 또 이준석 의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 인터뷰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우리 최윤경 기자는 지금 잠시 건강검진 좀 받고 있죠? 건강검진 예. 받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신혜영 기자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정광재 대변인 오는 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수사가 한참 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잠깐 좀 뵙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는 모양이죠. 아직 못 간다. 아직 못 가겠다. 네. 그 수사 뭐 불응하는 거 요 얘기 좀 잠깐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네. 이제 수사기관의 핵심은 대통령의 신병을 누가 언제 확보하느냐 네. 이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11일에 검찰에서 대통령한테 소환 통보를 했어요. 15일에 나와 달라. 어제잖아요. 네. 안 나갔잖아요. 우리 뭐 못 봤잖아요. 네. 안 나갔고 왜 안 나갔냐? 아직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났다. 변호사 라는 선임 이유로 중이다. 네. 일단은 안 나갔어요. 자, 음. 근데 오늘 공조수사본부 여기는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대통령한테 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출석 요구서 전달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18일에 내일 모레 나와달라 이렇게 이제 소환 요구서를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한참 수사를 막 경쟁한다고 했던 게 경찰, 검찰, 공수처 세 예. 군데서 막 경쟁적으로 수사한다. 그래서 이걸 빨리 누가 컨트롤 타워가 있든 해서 이제 합쳐서 뭘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조수사본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나온 거고 예.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는 말씀하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국수본 예. 들어가는 거고 예. 공수처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들어가는데 네. 검찰은 여기 안 들어가는 모양이군요. 안 들어갑니다. 아. 예. 일단은 공수처가 검경에 재차 요구를 했죠. 빨리 이첩해라. 니네 나중에 이거 막 법리 검토하고 뭐 하면은 나중에 뭐 위법 수사 돼가지고 수사 기록 다 이제 무효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네. 다 나한테 넘겨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일단 검찰은 그냥 자기네 갈 길 가는 거예요. 일단 특수본 갈 길 가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수사하는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 거니까 관련 내용을 우리가 대통령 관련된 것들을 이첩을 해가지고 공조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합쳐서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네. 여기서 일단은 앞서 검찰이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나갔고 검찰도 원래 오늘 또 한 번 2차 소환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공수본에서 먼저 대통령 우리한테 나와라고 이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거죠. 네. 근데 아마 대통령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 모르죠. 18일까지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을지는.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어쨌든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한다. 그럼 다시 재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구속 사유로서 영장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속 영장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엔 도주 우려, 마지막으로 증거 인멸 이렇게 네. 세 개 정도를 보는데요. 뭐 사안의 중대성이야 다들 아시는 상황이고 네. 문제는 도주 우려가 사실은 탄핵이 되면서 도주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소환을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거 인멸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증거 인멸할 만한 충분한 시간 내지는 하여튼 능력이 좀 있으니까. 아니 지금 제가 받는 제보에 의하면요. 청와대에 있는 늘공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되신 공무원들 말고 원래 네. 파견 오신 예. 중앙부처 엄청 불안해한대요. 왜냐면은 지금 자기 자료 다 삭제하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느낌은 없지만 들어오는 순간 다 삭제하라고 그럴 테니까 네. 그러면은 나 이거 삭제하면 걸려가는 거 아니야? 아. 증거인멸로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발 좀 빨리 복귀 좀 시켜달라고 오히려 사정사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있던 부서로 좀 예. 복귀시켜달라. 예. 그리고 뭐 자료 나 놓고 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완전 마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예. 지금 사실 11일에 이제 압수수색 1차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되게 일부의 자료만 지금 이제 경찰이 확보를 한 거고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못 찾았다라는 찾았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네. 앞으로 재차 압수수색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관저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때는 뭐 막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이게 못 막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전에 그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막았을 때는 근거가 있었어요. 예. 형사소송법상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장이 압수수색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 당시 윤 대통령이 그걸 윤석열 씨가 그걸 거부했다는 그거에 타당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어서 경호실이 그걸 근거로 막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탄핵된 상황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인멸뿐이에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걸 위해서 검찰이 먼저 설수 쳐가지고 소환 통보를 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공조본도 소환 통보를 한 거다. 이거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수순이다. 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1차 소환은 불응을 했잖아요. 네. 근데 3차까지 불응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구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장에 출입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직무 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기관의 장은 윤석열 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면서 14일 날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다 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기관의 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즉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뤄왔지만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 권한을 발휘를 해가지고 네. 허가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1차 불응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14일 날 그 탄핵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이제 소환은 할 겁니다. 왜? 네. 본인도 불명예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담화문에서 말을 했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심사에 가가지고
끝까지 싸우려고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본인을 변론하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히 이게 어리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청중들이 있고 특히 재판관 앞에서는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일단 본인의 내란죄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팩트도 틀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실 스텝으로부터 법적이나 정무적인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체코 원전 관련된 예산을 90% 야당이 깎았다라고 했거든요. 산업부에서 말을 했는데 네. 체코 원전에 대한 예산은 목록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왜? 네. 우리가 돈 받고 가서 지어주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왜 책정합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최근에 JTBC에서 또 기사를 언론 보도를 했잖아요. JTBC가요? 네, 뭐라고 했냐? 방첩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가지러 오는데 도와줄 것이다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1차장을 불러가지고 정성우 제1처장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찰도 중앙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공범인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보도가 있기 전에도 검찰정법 제4조 1항 감옥에 보면 이게 경제와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령으로 된 것만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판사들끼리도 이게 이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실 말씀 앞에 다 하고 그냥 가실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달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도 왜 제지를 안 해주나 했네. 내용이 있는 얘기니까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검찰청법 관련 그래가지고 네. 영장을 법원에서 준 게 검찰청법 4조 제 1항의 남목 그러니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네. 것 이제 이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선택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말의 결론은 검찰이 아닌 공조본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다. 요 얘기도 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에서 그 일반 특검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특검이 개시되는 준비 절차가 최소한 아주 빨라도 20일에서 한 달입니다. 네. 한 달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순기능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거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검찰이 빨리 수사 끝내가지고 그렇죠, 기소를 그렇죠.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네.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 전에 혹시 네. 되게 방금 굴욕적이진 않으셨어요? 네, 상당히 굴욕적이지만 뭐 방송이 다 그런 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제가 막았더니 내용이 있으니까 좀 냅두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용이 없었나 봐. 아니. 맨날 내용 없는 아니요. 얘기하다가 항상 내용이 내용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냅두라고. 오늘 컨디션이 좋네. 컨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아직 대변인이시죠? 아직 대변인일걸요? 이 질문이 더 굴욕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전혀 굴욕적이지 않죠. 제가 진짜 앵커 냉정하네. 지난해 10월 초에 그 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총선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혁신이 혁신이가 들어선다 그래서 내가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러더니 계속 대변인. 계속했고 네. 네.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 예. 또 들어서 그럼 이제 대표님 그만두셨으니까 저도 그만두는 건가 했더니 아니야. 다시 유임. 예. 예. 워낙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황우여 비대위가 다시 예. 들어섰는데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하. 저희가 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곧 다음 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시면은 네. 뭐 인선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는 유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전에 그 황희정승인가가 아마 임금 5번인가 받았죠.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는 항상 근데 얘기한 거의 중심은 이거예요. 정파성보다는 이념 지향성을 가진 정치인과 네. 평론을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정파적인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념과 철학, 소신 네. 이 길을 제가 가는 거지. 음. 제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지도부가 제 길과 같은 노선을 갈 수도 있고 어떨 때 또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지만 네네네. 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그러면 그 이념 지향이라고 한다면 그 보수의 이념을 지향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동훈 대표도
보수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넣으셨더라고요. 그 사퇴 네. 변에 보수라는 게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막 옹호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잘못된 행동, 뭐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물러나게 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보수의 가치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아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당에 오늘 기자회견도 거기서 했지만 228호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곳이잖아요. 아, 거기에 그래요? 세 분의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네. 예. 아마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에 거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세 분만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그 세 분이 아니 세 분의 기준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네. 자, 세 분. 세 분이 뭐 건국 대통령 했고요. 산업화를 이끌어낸 박정희 대통령, 네. 민주화를 이끌어낸 김영삼 대통령. 이분은 네. 우리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국민들께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었다. MB 라고 박근혜는 좀 말할 어렵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옥 갔다 오셨어요?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빠진 거죠. 아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빼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래서 네. 아니 근데 YS 상당히 아프게 물어보네. 아니 그 세 분의 아니 YS는 사실 네. YS는 우리가 뭐 외환 위기를 초래한 주역이다 이렇게 약간 매도돼 있지만 그때 네. 당시에 97년은 사실 대통령이 그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뿐이지 우리 경제가 갖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후에는 많이 재평가됐죠. YS가 네. 했었던 개혁이나 뭐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세계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세계화요? 세계화 그때 당시에 있었죠. 그 보수 지향의 정체성에는 잘 맞습니까? 저요? 아니 그 세 분이 다 맞죠. 세 분 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고얘기가 오늘 뭐 주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네.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야기를 예.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해야죠. 예, 수사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워낙 급박하게 들려온 소식이니까 한동훈 대표 사퇴했습니다. 뭐 속보로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오늘 오전 10시 반인가 아마 그 사퇴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좀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간략하게만 좀 네.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뭐 친한 친윤계 할 것 없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가 된 상황이었죠. 근데 음.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날 당일에는 나 그래도 직무 수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당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 사태로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네. 그러지 못했고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불법 계엄을 막아내는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 극단적인 뭐 유튜버 극단주의자 동조하는 그런 거에 잠식을 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했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탄핵 가결되고 나서 의총에서 진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십자포화가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뭐 당대표 사퇴하라. 당론으로 반대하는데 당대표가 뭔데 지금 뭐 찬성하라고 하느냐. 뭐 의총에서 예, 그 저희가 좀 이따 또 다뤄볼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총 끝나고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한테. 지금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탄핵 찬성한 건데 그 후회하시냐고 물었다라는 질문을 다시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인생의 장면에 스쳐갔는데 우리 지지자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뭐 마지막에 네. 뭐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다. 이재명의 재판 타이머도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사퇴의 회견을 마쳤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사퇴하고 나서 뭐 할 건가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들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뭐 법을 더 잘 지키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게 그렇게 당에서 욕을 많이 먹을 만한 일이고 십자포화 맞으면서 당신이 당대표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일입니까? 당의 정서는 그래요? 의총장에 있었던 많은 네. 분들이 예.
한동훈 대표를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게 네. 군중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대상이 된 게 네. 한동훈 대표였겠죠. 만약에 지난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거의 공중분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숙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 있겠지만 네. 저도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 과연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정당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지할 뭐 10% 15%의 사람들만으로 수권을 할 수 있고 전국 정당이 돼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 항상 고민하거든요. 저는 네. 사실 제가 아까 가려고 하는 길이 한 5.5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0에서 10까지의 이념 지표상. 네네네. 그러면 중도 보수 네, 정도. 중도 보수. 그럼 우리 정당은 조금이라도 우리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심정적 지지가 있는데 선뜻 뽑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한동훈 대표가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래도 뭐 대략 한 7 정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당의 주류이다 보니 네. 그분들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분들이 근데 이념이 그렇게 보수로 확실히 자리 잡은 건 맞아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 당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를 빨리빨리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이 느낌인 거예요? 보수지향도 아니고. 그분들 심정까지 제가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 기본적인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 그 탄핵에서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너무 힘들었다 예, 우리. 힘들었다.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우리 당이 이른바 양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당선된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번 사태가 지나도 다음번 선거에서는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 아니 근데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군데 왜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힘들게 한 사람 따로 있잖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지금 친윤계가 재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근데 조금 달라요. 친윤계가 다시 등장했다기보다는 이제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권력을 많이 상실하고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거의 상실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따라서 친윤계로 갔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권능을 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친윤이 아니라 반한이라고 할게요. 예, 전뭐 그렇게 봐요. 반한인데 이분들은 사실 지금 개혁 보수가 아니라 구태 보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탄핵을 2번 당하게 되면 그야말로 보수 정치가 괴멸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탄핵만은 막고 자진 사퇴로 좀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시간이 몇 년 지나게 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처럼 그때 원래 사퇴해서는 안 됐다, 우리가 분열해서 그랬다, 원래 탄핵감이 아니었다, 또 이렇게 역사에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고 지난번 탄핵은 분열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된 겁니다. 이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는 것은 사실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럴 만도 한 것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의 화법이 거의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예요. 왜? 너무 가벼워. 아니 세상에 당 대표로서 아니 제가 비상경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단어는 너무 부적절하고 술 먹으면서 오프라인에서 할 말이에요. 제가 기분 나빠야 되는지 아닌지 살깔리네. 네, 살짝 죄송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간 이럴 때는 차라리 네. 이 혼란 수습을 내가 당대표로서 좀 수습해 놓고 내가 과감하게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동정론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안 그래도 속탄 가슴에 더 불지르는 듯한 더 내부자가 그러니까 더 아팠을 아니,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평당원으로서 뭐 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탄핵 전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퍼질 거거든요. 네.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당 대표 직위까지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자연인 한동훈인 거죠. 당원 한동훈인 거죠. 아니 그 계획과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번 사퇴 기자회견 할 때 일부 참모들 모여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네. 그분들이 어떤 고민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부하고 그분들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정치를 그만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아. 자신은 끝까지 맨 마지막에 이제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와 헤어지면서도 당을 잘 부탁한다. 네.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하면서 차를 타셨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네, 이제 이제 당 대표로서의 직위는 내려놨지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정치인이라는 게 뭔가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적 해법으로 제안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뭘 준비하거나 이런 그 부분은 뭐 아직 어렵고.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잖아요. 그게 뭐 아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가정으로 대선까지 하는 얘기지만, 네.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3월 31일에 네.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예. 네. 51.4%. 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18만 명이 온라인 투표하고 네, 50%.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모두에게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든 후보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너무 가볍다는 말은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정치라는 건 또 유연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보인 태도는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평가는 가능하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 대선을 준비할까 자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장동혁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이잖아요. 재선이고. 그리고 박정아 비서실장도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사항을 다 걷어내고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뭐 오늘 사퇴하신 분한테 뭐 쓴소리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 좀 배우고 오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권에 갑자기 들어오시다 보니까 옳은 얘기만 하면은 다 나를 따라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옳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거든요. 자기 입장인 거예요. 그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던 한 15에서 20명의 의원들 중에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라가지고 탄핵 찬성을 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해요. 그 12명도 다 친한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새해를 만들지 못했다. 즉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고 앞에서 말씀하신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이제 뭐 정치인으로 그냥 자연인 정치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네. 또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그리 못했다고 판단은 안 했는데 딱 하나의 아주 큰 실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이 서서 마치 소통령처럼 내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난다마. 예. 그 이야기가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본성을 봐버렸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굉장히 대권에 가깝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 나 대통령 될 거다 이제 좋다 안 하잖아요. 철저히 안 합니다. 지금 국정 안정시켜야 된다 그 얘기 먼저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워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비판하실 수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와 네,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왜 그런 자리를 가졌느냐? 사실 그게 일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에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당 대표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로서는 우리가 탄핵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좋은 국정 안정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거취를 포함한 모든 당에 위임하겠다. 것을 네. 당에 위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한덕수 총리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안심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기 퇴진 카드를 한번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춰진 것은 지금 김성열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그게 패착이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근데 그 사전에도 애초에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덕수 총리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였는데 네. 메시지 원문이 아니라 음. 전체의 큰 그림은 한동훈 대표가 마치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비춰진 거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뭐 탄핵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신 거죠. 우리는 A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네. 아마 A, B라는 메시지를 받으신 것 그것까지 같아요. 미처 이제 고려하지 네, 그걸 못한 고려하지 아쉬움이 못한 좀 부분. 있다.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제가 하는 말이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를 우선 고민해야 돼요. 참 모르는 예. 내용이 아닌데 참 너무 어렵다 네, 이거죠. 네. 그게. 근데 저는 네. 그래서 한동훈 네. 대표가 아닌데. 국민 정서법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아. 딱 이 한 글자만 그걸 이 한 뭐라는 단어만 거예요, 말했으면 됐어. 아니 대선 불출마를 얘기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 얘기할 수 없지. 아 그때 당시에 아니 그런데 대선 그러면 그러면까지도 안 욕심이- 가도 돼요. 욕심이 그냥 없어 보이니까. 대표- 그냥 딱 이러면 돼. 내가 20년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모신 사람으로서 나도 책임이 있다. 내 이번 사태까지는 수습을 하고 사퇴하겠다. 이러기만 했으면 지금 대선 후보 1위 할 수도 있어요. 1위는 좀 아니지. 아니 여권에서. 여권에서. 그럴 아니, 수도 있어요. 그- 여권에선 여전히 1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심을 많이 잃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경원, 홍준표, 뭐 당 중진들 왜 이렇게- 아니, 그분들은- 앵커님. 네? 정치를 하다 보면요 네? 인심을 잃는 일만 있어요. 왜냐 보세요. 저도 정치 시작했죠. 네?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일단 정치를 시작하면 제가 기자 때 만났던 100명의 사람 중에 저와 정치 성향을 달리하는 50명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 네. 그죠? 그 다음에 정치를 오래 할수록 이 50명 내에서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한마디 잘못해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다 지지하는 50명 중에 네. 제가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또 떨어져 나가. 야왜 너 한동훈 대표랑 가깝냐? 이런 식으로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네. 이분들 지금 나경원, 네. 홍준표, 네. 윤상현 네. 이런 분들 다 본인의 정치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는 한동훈 대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자에 대해서 아 근데 그렇게 떨어져 통합할 나간 수 사람도 있나요? 많지만 도리어 또 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붙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붙어야지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는 것이고 정치인의 정치가라고 하잖아요. 정치가는 그 집단 정치 집단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질인 거예요. 아니, 한동훈 네. 대표는 진짜 아까 김성열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뼈 아프게 느껴야 될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건 사실 타격감이 크지 않아요. 원래. 근데 지금 그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나는 사실 탄핵 반대표를 던졌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친한계가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1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최고위 끝나고 장동혁 최고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배웅하면 그 약간 그러니까 그 저 사진 사진이 너무 마음이 있잖아요. 아프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 때가 뭐냐면 장동혁 최고가 탄핵은 안 된다. 거의 뭐 울먹 내지는 탄핵을 네. 하면 나는 사퇴한다. 최고위원 사퇴한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네. 전날 오전에 이제 권성동이 뭐 중진들 사이에서 원내대표로 추대가 된다. 그러던 시점에 이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네. 장동혁 최고위원도 사퇴를 했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게 네. 결과적으로 사퇴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앞서 그냥 탄핵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한 7명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친한 게 있잖아요. 뭐 진종호 의원, 뭐 한재화 의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의총에서 결국은 본인의 주장이자 고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최고위원 다 사퇴했지. 의총장에 당 대표가 없으니까 당 대표 불러와 난리가 난 거예요.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 비서실장이니까 불러와. 그랬더니 지금 못 불러오겠습니다. 뭐 그래도 불러와. 누가 불러와? 저 그럼 비서실장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실 가서 한동훈 대표 다시 데려오고. 네. 그러고 나서 또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의원도 십자포가 쏟아지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가 투표했나요?
제가 비상계엄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감정의 골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노출이 된 거죠. 아무리 비공개 요청하면 뭐 합니까?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러 말을 네. 제가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네, 이제 네. 한동훈 대표와 네. 관련한 이슈니까. 제가 투표했나요? 이거는 맥락 속에서 네. 이런 의미였다고 해요. 한 대표 말씀은. 예.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당론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거 제가 투표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네. 사실 뭐 계엄 제가 했나요? 이런 것은 뭐 이 총장에서 뭐 일부 부적절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TPO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의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발언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5개월 아까 146일이라고 했는데 전 날짜까지는 쳐보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예.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사퇴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불러낸 건 뭐였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 당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다시 불러낸 거잖아요. 예, 전당대회 와서 63% 63% 받았고 워런 버핏이 이 얘기했죠. 다 바닷가에서 해수욕 즐기고 있을 땐 누가 수영복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르는데 썰물이 돼서 바닷물이 네. 빠져나가면 누가 알몸으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배신자론 이런 책임론 이런 것들이 거세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에 네.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판단하기가? 정상적인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도. 그러나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땐 네. 그때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 누구였구나. 네. 우리 뭐 정관계 통렬하게 볼 대변인은 가까이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정치 리더로서의 한동훈의 매력과 생명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공과사가 명확하다는 공과사 명확하다. 공과사가 명확하다는 네. 게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정치라는 게 다 끈적끈적하게 해갖고 뭐 형 동생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뭐 캐릭터가. 네. 근데 한동훈 대표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공과사가 명확한 리더가 등장한 시점이다. 뭐 언젠가 뭐 얘기 드렸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치라는 게 80년대 학번들이 우리 모든 정치의 주류였고 그동안은 뭐 민주화 운동을 했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네. 했던 분들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70년대생 이후 우리 MZ 세대들이 제일 그 불만 갖고 있는 게 뭔가요? 부장들 뭐 과장들 꿀 빨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일은 안 하면서 꿀 빨고 네. 있다? 기자들도 말진 기자들은 네. 야 우리 반장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사석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더 역시 열심히 알겠습니다. 일하는 모습. 근데 그거는 정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중량감 있는 그 리더가 된 이후에 공과사가 명확한 거는 어떤 미덕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과사가 명확한 사람이라는 게 리더로서의 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사원이 공과사가 명확해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죠. 근데 예를 들어 부장이나 뭐 이사쯤 올라가는데 저 사람은 공과사도 참 명확하더라.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 정도의 지금까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온 상황에서 공과사가 명확한 거 이게 되느냐는 질문을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치적 경력이 네.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작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 된 거예요. 음. 그때서부터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감히 좀 이렇게 빙의해서 보자면 네. 정치가 내가 경험했던 것과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거대 조직에 있었잖아요. 검찰에서 내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서 의견을 내면 조직이 팍팍팍팍 움직이는 그런 네. 구조였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뭐 하겠죠. 네. 그게 진짜 리더로 돌아오는 모습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좀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이걸 관철시키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얘기할 때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앞에서 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존경하고 싶은 분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도와주고 싶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무현식 정치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이 깨닫는 순간 다시 정치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강성필 또 훈수 둡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검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디 가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면 안 돼요. 법원에서 내가 주장하다가 내가 걷어들이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네.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게 직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건 타협의 예술이거든요. 타협과 조율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한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 뼈저리게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심으로 60%가 넘게 당 대표가 됐지만 결국은 배지의 힘에 지금 밀린 거 아니에요. 본인은 배지가 없고 배지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그림으로 네. 지금 간 거잖아요. 배지가 있었으면 좀 많이 다른가? 아우,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지금 어쨌든 탄핵이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다라는 걸 네. 전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럼 이제 당 상황을 봤을 때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대위 체제가 다음 대선을 관리하는 선대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럼 이제 권성동 혹은 뭐 친윤 반환들이 주축이 된 대행 체제에서 비대위를 꾸릴 것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선임 작업을 할 때 누굴 추대할지도 할 것이고, 그렇게 꾸려진 비대위, 차기 선대위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력자의 역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볼 그건 필요가 뭐 있죠. 지금 예. 상수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예. 네. 거기서 아마 뭐 지금 다 이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만들겠죠. 당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지난번 2017년에는 그때 만든 규칙이 50대 50이에요. 당심 50, 국민 여론조사 6천 명 50 맞아요. 이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가 됐었던 거고 이건 뭐 여론조사 괜찮겠어요? 여론조사 와, 명태균 이거-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왜 걱정해요? 와, 여론조사 이제 신뢰성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명태균이 왜 나와? 아니 여론조사가 지금 명태균 씨 때문에 많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지만 아, 네. 분석이 잘못됐네. 이제 명태균 씨는 영화의 몸이고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갤럽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리얼미터는 조금 민주당 쪽에 가까운 뭐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다른 얘기 합시다. 거기를 좀 낼 수 없을 것 당연한 같고. 과제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돼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김무성? 저는 지금으로서 김무성 어. 대표 가능성이 전 대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분 경륜이 있고 또 당내에 대한 리더십이 있잖아요. 일단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 예. 그러니까이지. 그리고 2017년에는 이분이 이제 탄핵을 주도 탄핵의 아버지였는데 지금 탄핵을 탄핵 주도해갖고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 대장. 했는데 탄핵 경력직 모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당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당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는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으로서.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황식 총리 이런 분들 뭐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황식 총리도 아유, 아니야.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친한 친윤을 확 휘어잡고 오히려 단일대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친한은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있어요. 친한요? 몇 명 없어도 거세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확 휘두를 수 있는 네. 김종인 카리스마 그 같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갖고 음. 전국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해요. 네. 그러면 그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투표를 해갖고 이분이 이제 가부간의 결정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한 분을 세운 후에 이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럼 뭐 한 대략 뭐 90% 정도로 찬성. 찬성해갖고 대체로 권성동 권한대행이 한다고 보면 되군요. 그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네. 누구를 추천할지 이걸 정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예.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부인을 했잖아요. 예, 이게 가짜 뉴스라고 이게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던져서 간을 봐요. 여론의 흐름이 어떤가, 딱 그래서 당원의 흐름이 어떤가.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가 나오면은 또 혼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김무성, 권영세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살짝 흘렸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집어넣고 좋으면 넣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김무성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주셨고, 그나저나 국민의힘이 대단히 그 당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고개 숙이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팽배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막 누군가에게 책임을 좀 씌우고 싶고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뭐 너는 했냐 안 했냐 아까도 뭐 잠깐 제가 얘기 이 얘기를 꼭 나왔습니다만. 하고 싶었습니다. 네? 탄핵에 뭐 그걸 떠나서 탄핵의 바다? 끝나고 나서 가결되고 나서 의원총회 소집돼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너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입장을 밝히라. 와,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그랬어요? 설마? 그랬대요. 아유 네. 민주정당에서 근데 그럴 수가 실제로 있나? 정말 일어나서 그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네. 이제 일부 굉장히 심리적 압박 강하게 받은 의원들은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전체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개혁무청도 의원이 아니고. 되면은 네.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정도의 중압감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았으면은 제가 정말 원내가 아니라 뭐 하기 어렵지만 저 같았으면 거기서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가결했어. 아니 이렇게.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지. 게 뭐냐.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게 그때 당시 의총장에 있지 않아서 뭐 전달 들은 얘기지만 마치 느와르 영화 보면 네. 신세계 예. 보셨죠? 신세계. 예. 신세계 사찰에서 딱 보스가 돌아가시니까 뭐 분파별로 앉아갖고 이제 그 보스의 네, 네, 네.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예, 두고 예, 뭐 예. 하잖아요. 네. 뭐 비단 신세계라는 느와르 영화뿐만 아니라 뭐 조폭 다룬 영화 그런 거 보면 네. 아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이런 자리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나 보죠, 다들.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소장파들이 좀 한 목소리 내줘야 되거든요. 소장파가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재섭이의 힘,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네네. 그런 아니 뭐 김용태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말하면은 맞죠. 근데 사실. 둘 다 이번에 키스가 많이 났어요. 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야 상처가, 그렇게 네. 했고 김용태 의원은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렵고 사실 이렇게 색출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비밀 투표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법 위반인데 이런 걸 자행했다면 심각한 근데 문제죠.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탄탄하신 분들은요 할 소리 다 합니다. 무조건. 왜? 나 지역구 탄탄하니까 무소속 나가도 나 돼. 뭐 어쩐다고? 이거 맞아? 딱 하면 그러면 옆에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또 맞아, 맞 잘하네. 한 번 더 해. 막 이러고. 근데 민주당도 옛날 얘기예요. 지역구 탄탄한 박용진이면 봐. 뭐가 탄탄해요? 지역구 안 탄탄하니까 졌지. 박용진 의원이 예. 안 탄탄해서 졌습니까? 아니, 안 탄탄하니까 떨어졌지. 탄탄하면 이겼겠지. 야 이건 진짜 정신승리인데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강 위원장? 아니 맞죠. 현실이 얼굴 그렇잖아요. 빨개진 것 같은데. 박영진 의원 그동안 강북, 지역구 관리는 네. 잘 했었죠. 네, 저 박용진 의원 존경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시간이 좀 많지 예, 않으니까. 속보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공조본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출석 요구서 전달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이제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전달을 실패했다고 전달의 실패라는 합니다.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오전 10시 29분에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를 했는데 수령 거부? 그러니까 최종 뭐 수령 거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전달을 지금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 아니 안 받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래서 11시 반쯤에 이 공수본 관계자들이 이 출석 요구서를 들고 네. 관저로 지금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뭐 오늘 좀 전달을 하겠다 네. 이런 어제 검찰 거 받아주고 혼난 거죠 뭐. 예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인편으로도 들고 가고 등기로도 보냈는데 특급으로 보냈으니까 오늘 아마 받을 거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놓고 오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이제 누가 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 누군가 모양이군요. 수령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하는 원래는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죠. 비서실장이 사실 수령해야죠. 예. 네. 근데 이런 와가지고. 경우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녹화도 효력은 있어요. 예. 아.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예. 오래 못 버텨요. 하루 이틀이나 하는 거지. 아니, 강제로 이제 영장 집행할 수 있거든요. 저도 왜 그러시나 검찰총장 몰라. 출신이 예. 그래 이거 수령을 정당한 안 공권력을 통해서 지금 수사에 응해달라라고 예. 하는데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그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빨리 그 재판 자료 바로 받아가야죠. 그 집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안 된 거고 법원에서 말했어요. 고의로 이재명 대표가 안 받는 건 아니라. 아니 그럼 그 수령에 가시면 되죠. 곧 수령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시간이 자, 네. 빨리 법원에서 주는 서류들은 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받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뭔지 뭐 모르겠다. 아니 정 안 되면 대통령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대요. 직접 들고 가면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갖다 우체통에 꽂고 오면 되잖아요. 가져가가지고 문 앞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오면 돼요. 네. 뻔히 아시면서 뭐. 서명해야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고의로 거부할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3번 정도 찾아가고 하면 돼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이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지금 관심 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 3명 현재 공석인 3명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걸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거는 문제 없다고 혹시 보십니까? 당연하죠. 법적으로 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았기 문제 때문에. 없다는 거니까 그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보다도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그냥 흔쾌히 할 것이다.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해석을 이 사람 저 사람 해석하면서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이 예. 무조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만 해야 되지. 그래야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그 모든 절차적인 걸 행사하는데 통상적인 일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스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말씀하셨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또 임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여야 대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여야 대표와 논의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뭐 거부권이나 이런 거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 그것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 이제 도의적인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선의를. 실제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고건 총리가 썼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썼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저희 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총리도 내란 공범이다. 넘어서서 주범이다라고까지 네. 했거든요. 근데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은 중단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민주당에 부분이 있어요.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범이라고 한 적은 없고 공범이라고 한 적은 있는데 아니에요. 주범이랑 하신 그리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예. 이제 피해자 신분이 맞아요. 예. 근데 저희가 사실 탄핵 전에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 아래서 국무총리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실무를 했기 실장했죠.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탄핵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국정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선의를 믿는 겁니다. 네. 선의. 경력직 우대군요. 네. 경력직 우대. 선의를 믿다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도. 근데 제가 그 얘기는 도움이 하니까 되네요. 네. 위로가 저는 되네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네.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이제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을 때 뭐 여러 상황 판단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대 정당이 한 결정이지만 환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정이라는 게 뭐 연속 선상도 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탄핵한다면 한 명 더 탄핵하면 국무위원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국무위원회 네.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면 완전 마비가 될 수도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뭐 그런 결정도 정치적으로 결정했겠죠. 아 여기서 네. 너무 우리가 힘자랑해갖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우리 당을 보는 지금 민주당 전성시대잖아요. 네. 민주당 전성시대지만 야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뭐 이탈을 우려한 거 아닌가라는 그럼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에요, 아니면 제2당입니까? 원내대표께서 여전히 여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과 당정 협의를 지금 총리와 함께 해 나가실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에서 뭐, 예. 예를 들어 총리에게 이 법안은 안 됩니다. 이거는 거부권 써주세요라고 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건 한번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밀어주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김성열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고건 총리가 당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있고 네. 양곡관리법 같은 것은 우리가 집권 초부터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거지만 이게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이다 네. 반대해왔거든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엔 또 시간 국민의힘 문제가 될 광역단체장들 중에서도 양곡법에 대해서 찬성시켜달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같이 했어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 네. 출신의 아니 뭐 당내에서 그런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아니 그러나 그리고 당론은 당사자잖아요 거기는. 당론은 반대한다니까요. 어,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네. 양곡관리법 아시죠? 알죠. 저도 쌀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네. 양곡관리법은 우리나라 농정을 정말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이에요. 네. 그 내용만 조금 들여다보면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정당의 이념과 철학의 문제인데 사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전원이 다 반대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역 단체장들이 지금 민주당의 양곡 관리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단체장으로서 예.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니 그래서 위임 뭐- 사무가 뭐 있잖아요. 법안 하나하나가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거부권을 쓸만한 상황이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부권 충분히 쓸만한 일부 것 같은데. 행사해야 되는 법안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뭐 헌법재판관 같은 그 임명권은 소극적 행정권을 위임받은 거니까 그냥 임명해야겠죠. 그건 임명을 그러니까 하되. 사안별로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와서 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주재 아래서 협의를 좀 해봐야 되고 네.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몫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야가 합의된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거는 진행해야 뭐 된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네, 다만 일부 법안은 아마 네.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거부권 행사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는 아마 하실 가능합니다.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초당적 국정협의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국민의힘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 탄핵됐으니 정당은 또 괜찮다라고 하고 갑자기 손잡고 두 분이서만 하시겠다? 저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하시겠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소수 정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좀 투명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같이 하면 되지. 말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고, 거예요. 손은 누가 키울 서원하 대표가 거야. 얘기했어요. 뭐 예. 강 부위원장 뭐 당직 뭐 맡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처럼 얘기해요. 아니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민주정당에서. 손은 말하지 그랬어. 알겠습니다. 말좀 전해주세요 오늘 하신 말씀. 네. 대표님 좀 반영해 주세요. 각자 당들에 돌아가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잘 당에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이준석 의원과 함께 여쭤볼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굉장히 급박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상황들도 돌아가고 또 오가고 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